실패에는 집착하지 말라. 실패에도 나름의 철학이 있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때로는 행복 대신 불행을 택하기도 한다. 지은이는 김진명, 발행은 이타북스입니다. 이 책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고구려 등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한 김진명 작가의 첫 에세이인데요. 작가가 살아가는 동안 느끼고 겪은 바를 5가지 갈래로 엮어 구성한 책입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추억, 부자가 되기 위해 미국행을 결심했으나 아버지의 만류로 대학을 가면서 바뀌게 되는 그의 인생 이야기, 작가가 다독을 하는 이유, 지인들 이야기 등 어떻게 소설가가 되었으며 역사소설로 명성을 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구려부터 현대까지 굵직하게 대한민국을 흔들고 지나갔던 사건들을 책 속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말뿐인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단일 민족은 중국의 속국이나 다름없었고, 일본의 명성황후 살해 사건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한 광개토 대왕비의 진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성공과 명성에만 집착하지 않고 독서와 사색을 통해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과 인문학의 힘에 대해 강조합니다. 스스로 세상을 읽고 판단하는 인식 능력은 오로지 독서에 의해서만 키워진다. 그러니 내면의 힘을 키우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독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찾아가는 길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삶의 여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믹서. 어릴 적 우리 집에는 믹서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집에서 쓰는 전기용품이라고는 전등이 다였던 시절이라 믹서라는 신기한 기계는 동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어머니가 믹서에 콩을 갈거나 할 때면 을에 몇몇 아주머니들이 구경하러 왔고, 어머니는 그들 앞에서 우아한 동작으로 믹서의 스위치를 누르곤 하였는데, 어머니의 그 귀부인 같은 표정은 지금도 나의 뇌리 한편에 남아있다. 믹서는 나에게도 자랑거리였다. 어머니는 반 친구들이 집에 놀러오면 이따금씩 믹서를 꺼내 사과를 갈아주었는데, 믹서에 갈려 유리잔에 담겨 나온 사과 주스는 다음날 학교에서 화제거리가 되곤 했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나의 어깨를 으쓱하게 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미술 시간이 되면 나는 스케치북이 없어 벌을 받곤 했던 것이다. 대개 한 반에 5-6명 정도만 스케치북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가난한 아이들은 도화지 한 장을 책상 위에 꺼내 놓았는데, 그 도화지마저 사올 형편이 안 된 아이들은 선생님께 불려나가 모질게 매를 맞았다. 어머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스케치북 대신 그때그때 도화지를 사주었는데, 믹서를 가진 부잣집 아이인 나는 도화지 한 장만 달랑 내놓기가 너무나 싫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준 도화지를 아무도 몰래 버리고 마치 스케치북을 잊고 안 가져왔냐 웃으며 벌을 받았다. 어느 새벽 잠결에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나 반가웠다.
드디어 돈 벌러 가셨던 아버지가 돌아온 것이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버지였지만 나는 서먹한 기분에 뒤척이는 척만 했는데 나의 기색을 눈치챈 아버지가 나를 안아올리자 그만 앙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스케치북 사줘. 오늘 미술 시간에 매 맞는단 말이야. 그날 아침 등굣길의 아버지는 나를 국제시장에서도 가장 큰 화구점에 데려가 스케치북, 그래파스, 파스텔, 물감, 포스터 컬러 등 온갖 미술용품을 다 사주셨다. 한결같이 미대생들이나 씀직한 최상품이었다. 이젤까지 사주시려는 걸 겨우 말렸던 것도 같다. 나는 이걸 학교 앞 문방구에서 샀으면 더 자랑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버지, 용돈. 평소 용돈을 참 잘 주는 아버지인데다 오랜만에 돌아왔으니 많지 나는 5원짜리 동전이나 심지어는 10원짜리 종이돈까지도 기대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용돈을 주지 않은 채 선선히 웃었다. 이제 학교 가렴? 근데 용돈 한 푼 줘. 나는 계속 보챘으나 결국 1원짜리 하나도 받지 못했고 학교로 가는 내내 아버지를 미워했다. 몇천 원어치도 넘게 미술 도구를 사주면서 5원짜리 아니 내가 양보하고 양보했던 1원짜리 하나 안 주던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는지 모른다. 세월이 흘러 인생의 연고성세를 겪을 만큼 겪고 난 어느 날 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선선히 웃으며 나를 먼저 내보내고는 화구점에 남았던 아버지. 그날 아침 굳이 양복을 꺼내 입었던 아버지의 주머니에는 미술도구 값은커녕 1원짜리 동전 한 입도 없었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그 믹서 또한 당신이 집을 비울 긴 세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아내가 괄시받지 않도록 남기고 간 배려였던 것이었다. 성공의 꿈. 고등학교를 마쳐갈 무렵 나는 아버지께 미국행 편도 항공권과 한 달간 기숙할 비용을 달라고 요구했다. 아버지, 저는 배워야 할 것은 고등학교에서 다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한국은 너무 작습니다. 한국에서는 고작 몇백억 혹은 몇십억 벌면 성공이지만 미국에서 저는 억대가 아닌 조대의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뭘 할 작정이냐? 일단 한 달 동안 관찰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처음엔 접시를 닦는다든지 발을 붙이기 위해 뭐든 할 생각이지만 결국에는 자리 잡고 성공할 자신 있습니다. 안다. 너는 머리 좋고 뭐든 한번 한다면 하니 반드시 성공할 거다. 그것은 분명하다. 성공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진명아, 대학을 졸업하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할 수 있는 성공이 대학을 졸업한다 해서 불가능하진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씀에 틀린 게 없다고 판단되어 나는 미국행을 대학 졸업 후로 미룬 채 그냥 대학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장 가든 대학을 마친 후에 가든 나는 성공할 거라는 강한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판단이 오류였다는 것을 대학에 들어간 지 1년쯤 후 깨달았다. 일단 대학을 제대로 다니면 내가 꿈꿨던 그런 성공은 도저히 거둘 수 없다는 걸 난 미처 몰랐던 것이었다. 아마 내가 그때 대학을 가지 않고 그냥 미국으로 갔으면 나는 거대한 성공을 거두었을 것이다. 나는 무엇이든 할 각오였고
남이 내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다 해도 웃으며 악수를 청한 후 그를 가장 가까운 친구로 만들 자신감 또한 있었다. 어떤 사업을 벌이든 손님을 100% 만족시킬 각오도 되어 있었고 성공의 그날까지는 하루 2시간씩만 잠을 잘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대학을 다니면서 이 모든 자신감과 각오와 성공을 향한 꿈, 아니 심지어는 성공 자체를 싫어하게 되었고 그 배경에는 독서가 있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보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학교 도서관이 문 열 때 들어가 문 닫을 때 나오곤 했는데 당시 나처럼 도서관에 하루 종일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다 보니 서로 얼굴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내가 문학이나 사회과학, 철학, 물리학 등의 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는 게 신기한 모양이었다. 도대체 저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나 하는 표정이었지만 반대로 나는 그들이 이해되지 않았다. 이 넓고 넓은 지식의 보고인 도서관에서 수천 년을 쌓아온 인류의 역사와 사상을 완전히 외면한 채 좁은 고시 공부에만 매달리고 있는 인생이 측은하기만 했던 것이다. 이때 이후로 나는 나의 두 아들이 도서관에 가서 학교 공부를 한다 하면 별로 반기지 않는다. 아이들은 이게 이상한 모양이지만 인류의 위대한 유산인 도서관에 가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어야 맞는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사실 인간에게 독서 이상의 양식은 없다. 독서는 단순히 정보와 지식을 얻는 게 아니다. 사람은 독서를 하는 가운데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인내심이 키워지기 마련이며 자아실현이 되고 있다는 강한 만족감을 얻는다. 게다가 독서는 세상에 대한 자신감과 스스로의 자존감을 키워주며 자신의 삶과 행위들의 의미를 부여하게 해주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면을 강화하는 최고의 길이다. 나는 다양한 독서와 이에 따른 사색을 하면서 그전에 그토록 집착했던 물질적, 세속적 가치를 떠나 이 세상에 가장 우수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매달렸던 문제들에 빠져들었다. 나는 누구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을 할 것이냐 등을 늘 생각하며 어린 나이였음에도 정신의 지평이 크게 넓어졌다. 세상에는 돈을 많이 버는 성공도 있지만 정반대로 돈을 적게 벌고 남는 시간과 열정을 다른 의미 있는 일에 쏟는 성공도 있으며 남에게 인정받는 행복 대신 오히려 남의 시선에서 사라지는 행복도 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을 들고 벤치 앉는 소박함이 밭에서 모두의 칭송을 받는 화려함 못지않게 큰 기쁨을 준다. 고등학교 졸업 무렵에 내가 외면의 성공만을 알았다면 대학 졸업 무렵에 나는 내면의 세계를 찾아냈다. 나는 그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심지어는 모자람의 기쁨도 누릴 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인문학의 힘. 세상의 모든 학문은 사회가 잘 돌아가게 하고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게 그 본연의 역할이다. 그러나 매우 이상한 학문이 있다. 잘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 줄고 시비를 걸어대는. 왜 그렇게 잘 돌아가는 거요? 그렇게 잘 돌아가서야 쓰겠소. 그렇게 잘 돌아가서야 쓰겠소. 그토록 일이 잘 되는 데는 필시 무슨 문제가 있을 거요. 이런 이상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마치 회방 놓는 것 같은 학문. 이것이 바로 인문학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은 줄곧 이 이상한 학문에 매달려 왔다. 그도 그럴 것이 인문학의 질문은 너무도 거대해 사고력이 매우 깊은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서 하나의 우주를 창조해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수학의 힘에 기대는 자연과학과는 그 어려움의 깊이가 다르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등 인간 존재의 근원에 천착하는 학문이다 보니 광대무변하다. 나는 인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요청은 빠짐없이 수락한다. 요즘의 인문학도들은 법학, 의학, 공학 등 소위 힘있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 비해 너무도 불이 죽어 있지만 내 강연이 끝난 후에 크나큰 자신감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다. 인문학이 추구하는 힘은 실용적, 실질적 학문과는 갈래가 아예 다르다. 의학이나 공학 등은 직업을 구하고 평생의 벌이가 되는 공부지만 인문학 공부는 사회에서의 쓸모와 연결이 그닥 잘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인문학 공부는 다른 실용적 공부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힘의 우위를 갖는다. 어떤 힘을 갖느냐고, 그것은 바로 내면의 힘이다. 힘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외면의 힘, 바로 지시, 지위, 돈, 외모, 소질, 백 등 눈에 바로 보이는 것으로 인간은 누구나 이 힘을 가지려 태어나 눈을 감는 순간까지 처절한 경쟁 대열 속에서 몸부림친다. 하지만 이 힘은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을 상실한다는 단점이 있다. 부모를 호강시켜드리고 형제자매와 이웃을 돕기 위해 돈을 갈구하지만 오히려 돈 때문에 거꾸로 가까운 사람과 원수지간을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내면의 힘은 이와는 전혀 다른 갈래에서 출발한다. 고급차나 명품 가방처럼 눈에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감이 차오르며 삶이 떳떳하고 행복하다. 나는 돈을 많이 벌지 않겠다. 조금 벌고 그 대신 검소하게 살겠다. 그리고 나의 열정과 시간을 의미 있는 일에 쏟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내면의 힘이 외면의 힘과 가장 크게 다른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이 내면의 힘을 가지면 어떠한 외면의 힘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대통령을 만나든 재벌을 만나든 몸을 베베 꼬며 안절부절 못하는 게 아니라 자아 대 자아로 당당하게 마주하는 것이다. 디오게네스여 말하라. 그대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나는 세계의 정복자 알렉산더다. 라는 말을 들은 디오게스는 대왕이시여 해를 가리지 말고 비키시오 라고 했다. 그것은 그가 알렉산더를 넘어서는 내면의 힘을 가졌기에 가능한 말이었다. 그 만남의 순간에 디오게네스는 세상을 모조리 움켜쥔 권력자보다도 강했던 것이다. 인문대 학생들은 대학에 다니는 동안 이 보이지 않는 힘을 키운다. 다른 실용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운 걸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문대 학생들은 이 내면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력서를 낼 때 남들은 분자학을 했느니 초전도체 공부를 했느니 변호사 자격증이 있느니 한눈에 들어오는 기술이나 능력이 있지만 인문대 학생들은 보이지도 않는 내면의 힘이 있다 써낼 수 없는 노릇이니 무척 불리해 보인다. 그러나 불안할 수밖에 없어도 실력 있는 인문학도는 이미 불안이 인간의 존재 조건임을 알기 때문에 당황하지도 극단적으로 반응하지도 않는다. 인문학 공부를 한 사람은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에 대해 다만 실용적, 실리적 결과로만 반응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력과 푸대접을 즐기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소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자아의 품위를 간직하며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상대를 위해 베풀기도 한다. 인문대 학생들에게는 전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바로 전공이다. 문제는 어떠한 삶도 살아낼 수 있는 이 거대한 힘을 대학 4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인문학 공부를 해 어떤 기술이나 능력보다 큰 힘을 기르려는 학생은 읽고 또 읽어야 한다. 그 모든 불안과 의심을 누른 채 끝까지 읽고 또 읽어 평생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큰 길이다. 인간은 존재하는 자체로 인류 역사에 기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00년경의 사람으로 당대의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어떠한 질문도 대답하지 못하는 게 없었는데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와 던진 이 질문만큼은 답을 할 수가 없었다. 스승님, 파도는 왜 치는 겁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깊은 생각에 잠겼지만 아무리 골몰해도 파도가 왜 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결국 바다로가 파도를 바라보며 앉았다. 그러나 파도가 칠 때마다 모양이 달랐고 색이 또 달라 생각의 진전이 없었다. 처음에는 바람인가 생각했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도 파도는 멈추지 않았기에 그는 고통스럽게 바다를 바라보다 걸음을 옮겼다. 직접 파도를 느껴보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처음에는 무릎까지, 다음에는 허리까지 점점 깊이 파도를 느껴보려던 그는 갑자기 몰려온 큰 파도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것이 일설에 전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죽음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대할 때 인간의 숙제와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한 중요한 한 시각을 얻었다. 먼저 생각해 볼 점은 그가 당시로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모르는 게 없었지만 파도가 왜 치느냐는 질문에 결국 대답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대학생 아니 중고등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다. 파도는 달이 지구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2000여 년 전 지구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모르던 걸 지금은 어린애도 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인간의 숙제에는 기나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고 빅뱅은 왜 생겼는가? 고등생명은 지구에만 존재하는가? 아니면 온 우주에 넘쳐나는 것인가 등의 근원적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어렵다. 하지만 기나긴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어린아이도 대답할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질문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죽음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그러하다.
인간의 근원적 숙제를 푸는 열쇠는 바로 시간인 것이다. 우리는 성급하게 해답을 내지 말고 먼 미래로 이 어렵디 어려운 숙제를 자꾸 밀어보내야 한다. 그렇게 보면 우리 삶의 의미가 찾아진다. 굳이 큰 공을 세우거나 성공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이 어째서 중요한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분명해지는 것이다. 그냥 사는 거, 즉 징검다리의 돌멩이 하나처럼 세대를 끊지 않고 먼 미래로 이어주는 게 우리 인간에게는 최고의 의미요 보람인 것이다. 나는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허무와 무기력감에 빠진 모든 어르신들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라 말하고 싶다. 세대를 이어가는 일은 성인이나 위인으로 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말해주고 싶은 것이다. 우등생뿐만 아니라 열등생도 소중하고 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존재하는 그 자체로 인류를 위해 공헌하는 것이므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전라남도 어딘가의 시골이 고향인 나의 한 지인 얘기다. 젊은 시절 서울에 올라와 삶을 개척하려던 그는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사고에 휘말리게 되었다. 당장 상당한 금액의 돈이 필요했던 그에게 낯선 서울은 엄혹하기만 했고 돈을 구하려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상황이 급박해지자 그는 드디어 마지막 결심을 했다. 고향의 어머니에게 내려가 말씀을 드리기로 했던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하지 않으려 버티고 버텼던 그는 서울역으로 가 돌아오는 기차 시간을 바두고는 플랫폼으로 나갔다. 마음 한편으로는 제발 기차가 도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기차는 어김없이 정시에 도착했고 그는 이를 악물고 객차에 오르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곳곳에 빈 좌석이 있었지만 입속표를 산 그는 자리에 앉지 않고 서울에서 광주 송정리까지의 먼 거리를 내내 서서 갔다. 자리에 앉는다고 누가 뭐라 그럴 것도 아니고 오가던 여객 전무가 손님이 없는 날이니 앉아 가라 여러 번 권했지만 그는 끝까지 좌석에 엉덩이를 붙이지 않았다. 돈이 있을 리 없는 어머니, 결코 가서는 안 되는 어머니에게 간다는 사실에 그의 마음은 천근도 더 나가는 납덩어리였고 서서 가는 중에도 그는 쉴 새 없이 자책하며 스스로를 학대했다. 기차가 송정리역에 도착하자 바로 달려가 버스에 갈아탄 그는 고향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밥 한 끼 제대로 차려 먹는 법 없는 어머니, 손바닥만큼도 안 되는 밭대기를 붙이며 틈틈이 동네 사람 밭에 손을 보태 입에 풀칠이나 할까 말까 한 어머니. 그 사정을 번연히 알면서도 어떻게 그 어머니의 주름진 검은 얼굴 앞에서 입에 올릴 수조차 없는 거액의 돈이 없으면 인생을 그르친다는 얘기를 꺼낸단 말인가. 어머니는 머리에 수건을 칭칭 동여맨 채 밭일을 하다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흠칫 놀라 획 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는 어머니와 눈을 부딪히지 않으려 허공에 시선을 둔 채 마치 남의 얘기라도 하는 양 어째서 급히 내려왔고 돈이 얼마가 필요하며 오늘 오후 몇 시차를 타고 돌아가지 않으면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의 목소리를 무심한 듯 풀어냈다. 그렇게 애써 허공에 힘든 눈길을 두었던 그가 얘기를 마치고 고개를 제자리에 돌렸을 때
그의 눈동자에 맺힌 것은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텅 빈 벌판, 그리고 여기저기 덩그러진 진흙더미 사이로 난 조그만 맨발 자국이었다. 어머니는 그야말로 쏜살같이 동네를 향해 달려가 버려 그의 시야에 잡히지 않았던 것이었다. 깊은 죄책감에 그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간간히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던 그는 눈에 들어온 어머니의 자그마한 발을 보고서야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는 고무줄로 묶은 꼬깃꼬깃한 지폐 한 뭉치를 흙 묻은 손에 움켜쥐고 있었다. 첫눈에 봐도 어머니가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며 집집마다 피를 토하며 사정하고 마련해온 돈임이 분명했다. 숨을 헐떡거리며 내민 어머니의 돈뭉치에 그는 밭두렁에서 일어나 간신히 어머니의 얼굴에 시선을 두었다. 나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그는 다음에 이어질 한마디를 짐작하며 눈을 감았다. 서울에 올라갈 때도 온 집안에 있는 돈을 탈탈 털고도 모자라 아래 윗집 다니며 돈을 구해오던 그 광경이 선히 떠올랐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 갔고 그의 못지않게 그의 얼굴 또한 뜨거워져 갔다. 이렇게나 돈이 없어? 그의 가슴은 죄책감을 넘어 폭발할 것만 같았다. 효도를 받아도 한참 받아야 할 나이에 호련히 나타나 상상도 못했던 큰돈을 달라는 아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 것인가. 그는 다시금 눈길을 멀리 하늘가로 돌렸다. 내려오지 않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극심하게 몰려오는 사이 그의 귓전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내려앉았다. 네가 요렇게 오랜만에 내려왔는디. 어머니의 신세 한탄으로 이어질 줄 알았던 그는 잠자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진흙이 발등까지 굳은 채 행여 잃어버릴까 손에 꼭 쥐고 있던 돈뭉치를 그의 손에 쥐어주듯 건넨 어머니는 마지막 흉중에 있는 말을 끝냈다. 돈 구하느라 금쪽 같은 시간 다 보내뿌리고 닭 한 마리 삶아 먹이지 못하고 보내야 한단 말이냐. 어여 가거라잉. 기차 시간 늦었다. 그날 지인은 기차가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흐르다 먹고 멎었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느라 손수건이 물수건이 되었다 했다. 태양과 어머니만이 영원하다는 말이 떠오른다. 한국인의 정체성. 세뮤얼 헌팅턴이 그의 유명한 저서 문명의 충돌에서 한국 문명은 중국 문명과 일본 문명의 아류 같은 것이라고 규정하자 한국인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스스로를 문화민족으로 생각해온 데다 오히려 중국을 비문명의 현실주의로 일본을 야만으로 생각해온 경향이 강했던지라 이 충격은 한동안 지속되었는데 문제는 막상 과연 무엇이 한국 문명의 정체성인가, 한국 문명은 어떤 점이 특출한가 자문했을 때 단번에 그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었다. 일상에서 외국인과 대화할 때 너희 한국 문화의 특성, 한국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받을 때도 우리 한국인들은 어려움을 겪는다. 누군가는 정이 많다 대답하고 누군가는 맵고 짜다 대답하는데 현대에 와서 이런 대답이 과연 맞는지는 우리 스스로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헌팅턴이 한국 문명을 중국의 아류라 한 데는 아마도 유학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이 500년간이나 공자의 유학에 푹 빠져 있었으니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아주 틀렸다 할 수 없을지는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각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는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한국 문명에는 주마간상격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알아챌 수 없는 세계의 위대한 성취가 있다. 그리고 이 성취의 배후에는 인류의 거대한 진보를 가능케 한 위대한 정신이 숨어 있는 것이다. 이 성취의 하나는 금속 활자이다. 700만 년의 역사를 가진 인류는 그중 699만 9천 년 이상을 강자가 무력으로 약자를 억압하고 수탈하며 살아왔다. 짐승에게 발톱과 이빨이 무기이듯이 인간에게는 지식과 정보가 무기인데 이 지식과 정보는 철저히 소수의 기득권자들에게만 소유되고 전승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금속 활자의 출현이 세상을 일거에 바꾸었다. 책 한 권 값이 좋은 집 세 채보다 비싸 부자나 권력자가 아니면 책을 읽을 수 없었던 세상이 돌연 누구나 물을 마시듯 책을 볼 수 있게 되면서 그게 바뀌었다. 사제가 독점했던 하느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일반인에게 그대로 전달되며 종교 혁명이 일어났듯 소수가 독점했던 지식이 만인에게 전달되니 지식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강자만이 숨쉬던 세상에 모든 인간이 같은 자격으로 동행하게 된 바 바로 이 금속 활자를 세계에서 최초로 발명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국인인 것이다. 한글 역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인류의 영원한 이념이 세종대왕에 의해 실현된 훌륭한 문물이다. 이 세상의 모든 문자는 오랜 시간을 두고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한글은 그 창제 이후에도 밝혀져 있듯 문자가 어려워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부러 만든 것이다.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인류가 영원히 추구해야 할 이념이 이보다 더 잘 이루어진 예는 찾기 어렵다. 역사적으로 강자는 문자를 독점하려 했지 베풀려 하지 않았으며 서로 나누려 하는 이가 있어도 오랜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쉬 전승되지 않았던 까닭이다. 금속 활자의 현대판이 바로 반도체인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기술 수준이 열악한 한국이 유독 메모리 반도체 개발 및 생산에서 굳건히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은 금속 활자에서 한글로 이어지는 그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작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금속 활자, 한글, 반도체는 모두 지식과 정보를 저장하고 전파하는 수단으로 항상 그 시대의 가장 앞선 문명이었고 앞으로도 인류를 이끌어갈 장치이다. 그리고 이 문물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상징은 약자와의 동행, 인간은 다 같이 행복해져야 한다는 인류 궁극의 신념과 정신의 표출이다. 결국 한국 문명의 특징이란 지식의 보존과 전파이며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체성인 것이다. 한 나라의 문명을 가장 잘 관찰하고 그것을 올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그 나라의 국민이지만 그간 우리는 이런 일에 있어 너무 게을렀으며 제대로 역량을 기르지 못했다. 어쩌면 중국을 500년이나 바라보고 살아온 데서 형성된 4대 의식도 한몫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 문명의 가치를 폄하하고 그 올바른 평가마저도 외국인에게 의존해 왔다. 우리는 전 세계의 목청 높여 인류사에 대한 한국 문명의 기여, 무엇보다도 그 문물의 기저에 깔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정신을 세계에 알려야만 한다.
스스로 절실한 노력 없이 남들이 알아서 대접해 주기를, 우리를 대신해 외국의 학자들이 오롯이 밝혀내어 공정히 알려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무엇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오늘 보내드린 책은 김진명 작가의 첫 에세이 때로는 행복 대신 불행을 택하기도 한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